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오늘 밤에 도달할 전망인데요. 네, 진행 방향이 점차 바뀌면서 태풍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이 수도권을 향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뒤면 강원 지역 쪽으로 이제 옆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태풍의 경로가 남북을 관통을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우리가 1951년에 이제 이게 태풍 관측을 시작했는데요. 아주 처음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것이. 그 초기 단계부터 갈짓자 이렇게 행보를 하더니 그 이후도 이제 그 경로가 상당히 이례적이죠, 말씀하신 대로.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후 변화에 약간 기인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우리가 대응과 적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태풍 오늘 오전에 상륙한 뒤에 이제 충청 지역을 지나서 수도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이 내륙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번 태풍 이렇게 계속 강한 바람과 비가 이어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다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내륙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약해지거든요. 예. 바람도 약해지고 강우도 약해지고 이런데 워낙 우리가 이제 엘니뇨 때문에 우리 남해 쪽에 바다의 수온이 한 1, 2도쯤 높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다가 그냥 끝에 와서 더 올리는 바람에 내륙에 와서도 어느 정도 이게 유지되고 조금은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부터 침수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빗물이 들어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린 여성을 경찰관 2명이 구조하는 일도 있었는데 일단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휩쓸려 내려가는 이 여성을 경찰관 2명이 이렇게 뒤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빗물이 들어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급류로 중심을 잃고 이 여성분이 쓰러져서 당시 약 30m 떨어진 거리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급류에 휩쓸린 이 여성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달려갔다고 합니다. 곧 A씨를 붙잡았지만 유속이 지금도 보시면 워낙 빠른 탓에 약 100m를 함께 떠내려가다가 이 물살이 약해진 곳에서 가까스로 이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화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여성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급류에 휩쓸렸단 말이죠. 일상 곳곳에서 이렇게 급류에 휩쓸리거나 저희가 이런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기후 변화에 때문에 재난 안전 환경이 확 변하고 있다. 예. 우리 한 3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 도시에 지금처럼 집중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복합재난 이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도시가 되면은 굉장히 재난이 취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출이 옛날에는 포장이 안 됐을 때는 한 60 내지 65%가 유출이 됐는데 네. 지금 포장이 되면 95%가 유출이 되거든요. 그럼 유출이 되면 피크도 빨라지고 높이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말은 우리가 횡단보도로 하지만 지금은 뭐 하천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경찰 2분이 여성분을 구조를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 많은 비가 또 수도권에도 예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침수 피해가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는데 집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실외에 있을 때 행동 요령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예. 그 실내에 있을 때는 일단 창문을 닫고 우리가 이제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시간 또는 하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지역에서는 한 서너 시간이면은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눈이 오거나 또는 한파가 있을 때는 차도 조심하고 잘 조심을 하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부분은 좀 조심을 덜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외출 자제를 하고 정전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뭐 휴대용 랜턴이나 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예. 사실 촛불도 얘기하지만 촛불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쓰러질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태풍 정보를 확인하는 게 실내에 있는 부분이고요. 실외에서는 개울가의 하천 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 언제 이렇게 범람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다음 공장 근처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걸 자제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또는
점검하는 이런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운전 중이면은 천천히 운전을 해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태풍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창원에서 솟구친 맨홀 뚜껑이 시내버스 밑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네, 이 맨홀 뚜껑 이게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강남역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뭐 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도시 시스템이 보통 배수는 한 30년 빈도로 설계돼 있고 지금 비가 오는 것은 한 100년 이상 빈도로 온단 말입니다. 거기가 이제 밸런스가 안 되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역류를 해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류 시설이라든지 펌프 시설 이런 걸 점검해서 역류가 안 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솟구친 맨홀 뚜껑이 또 버스 밑바닥을 뚫는 사고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럴 경우 좀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맨홀 뚜껑이 이렇게 흐를 때 뚜껑이 열릴 때 예. 그 힘이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지나간 네. 사람이 다치면은 부상도 당할 수 있고 지금 버스를 밑에서 뚫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압력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데 홍수 때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배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 오시면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이렇게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이럴 경우 고층에서 빌딩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그 빌딩풍이 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깥 마감재가 떨어졌다든지 안 그러면 창문이 깨지든지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바다에서 오는 바람 부분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옵니다. 근데 예. 빌딩 속에서는 좁은 범위니까 속도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산에서 한 우리가 30mm/s 왔다. 이렇게 되면은 빌딩 풍에서는 60m/s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창문에 대한 부분 또 마감재에 대한 부분 이런 데 대해서 점검을 해서 예를 이중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깨지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 시청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부산의 일부 해안도로가 침수가 됐고 또 가로수와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거든요. 뭐 일부 지역에선 차수벽을 세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이 차수벽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차수백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머린시티에서 하시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수동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산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마산의 맨 밑에 이제 한 18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예. 이 파도가 넘어서 저지대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차수백을 설치해서 사실은 평소에는 누워 있다가 지금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럼 한 2m 정도 밑에 거 하고 하면은 맨 밑에의 어떤 파도를 프로텍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아마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피해가 없거든요. 부산은 이제 뭐 가시적인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설치 안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게 올 때마다 네.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예. 말고 조금 더 요새 우리 그 차수백 설치 수준이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마산은 누워 있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땅에 숨어 있다가도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그렇게 활용도의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땅 밑에 매립을 해 있다가 올라오는 그렇죠. 식으로 좀 바꿔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서 보이는 부분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걸 낮추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4미 정도의 그걸 올리려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그 8m 내지 10m 이렇게 정도 오는 것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자꾸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차수백을 설치하는 시대는 좀 지났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 장비를 미리 배치를 했는데
이게 대형 화재를 진압하는 물대포거든요. 수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건 이제 거꾸로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을 갖다가 거기는 물을 집어넣어서 화재를 제어하는 데 쓰는데 이제 물이 있는 부분을 이제 거꾸로 이제 빼내는 거지 않습니까? 아, 펌프적인 역할을 하니까 지난번에 여러 군데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이걸 이미 시범을 보여봤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도에서 조금 더 좋게 만들면은 양쪽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달에 이미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반이 약해져 있는 지역들이 많을 텐데 산사태 우려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우면산 사태 때도 한 2주 동안 계속 비가 와가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떨어져서 16분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춘천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제가 그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느끼는 게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보다 자갈이나 돌하고 흙하고 섞인 게 더 느릴 거다 생각하는데 5배 내지 8배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입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지금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폭우다 오고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어려운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좀 태풍이 지금 느리게 진행하면서 폭우에 그거는 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각별한 중심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산사태를 매니저 하는 데가 이제 보통 산에는 한 67% 되는데 산림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극경사지 우리 집하고 연결돼 있는 축대라든지 극경사지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라든지 이 도시 부분은 국토부가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격갱사지라든지 도로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취약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감시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취약 지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산사태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의 대책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홍수 경계, 지금 홍수 주의 이런 게 이미 강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강우를 받아서 천천히 그 모아서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레그 타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듯이 지금 이제 그 강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사태에서 흙 중심은 한 나무까지가 한 1m 정도 내외입니다. 예. 그것들이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전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쪽은 다시 자기들 역할을 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비가 지금처럼 계속 오면은 오는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산사태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하천 범람 문제도 큽니다. 그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을 때 보행자의 하천 접근을 막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또 그 전에 대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그 여러 지자체에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굉장히 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이제 선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하천을 나눕니다.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는데 예. 국가 하천에서는 지금 범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꾸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고요. 항상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하천을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기후 변화를 말씀드렸지만 재난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대한 정비, 지류지천이라 그럴까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퇴근길도 그렇고 내일 출근길도 걱정인데 일단 이번 태풍이 오늘 밤에 수도권을 거쳐서 내일 오전 3시 정도에 한반도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 사이에 좀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9 to 6 해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좀 제 시간에 퇴근을 했으면 해요. 10시쯤 이 수도권에 이게 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집에가 한 9시나 안에까지만 도달을 하면은 피해를 덜 보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제 학교에도 일찍 이렇게
온라인도 하고 또 이제 조정도 하고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네. 좀 선제적으로 일찍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